50명.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숫자입니다. 이렇게 학대로 인해 숨지는 아동은 2018년 28명 이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사망 사건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사회는 아동보호 체계를 조금씩 고쳐왔습니다. 2013년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의붓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해 사망한 8세 아동의 사건이 그 출발이었는데요. 민간 차원의 첫 아동학대 진상 보고서가 나왔고 아동학대 예방부터 대응까지 총체적인 제도 부실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정부 차원의 첫 아동학대 종합대책이 나옵니다. 하지만 2016년 평택에서 학대와 방임 속에 아동이 숨진 사건이 또 일어났고 정부는 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후로도 전주와 광주, 창녕과 천안에서 비슷한 사건은 이어졌는데요. 2020년 생후 16개월 아동이 학대로 숨진 양천 사건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나서야 부모의 징계권이 폐지되는 중요한 변화가 이뤄집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법은 아이들의 피로 만들어진다.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은 큰 사건마다 조금씩 촘촘해지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선 발견되지 않는 학대로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EBS 뉴스는 아동학대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견하고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지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아동학대 진상 보고서와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의 계기가 됐던 울주 아동학대 사건을 되짚어봅니다. 11년 전 의붓 어머니에게 맞아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소풍나라침 사망한 8살 아이. 수년간의 학대 정황에도 아이를 지키지 못한 이 사건을 통해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울주 사망 사건은 특히 지역사회에 불러일으킨 반향이 컸습니다.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중요한 것 역시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는 일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아동인구 1000명당 3.85명 수준. 그런데 이곳 울산에서는 2022년 10명, 전년도에는 15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은 물론 2위 지역과도 큰 격차를 보였는데요. 울산에서 이렇게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은 이유, 전문가들은 역시 시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을 꼽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울산 지역사회가 다시 한번 들썩이게 된 건 2020년. 울산 각지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 사건이 잇따라 알려졌고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는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울산이 총 5개 구군이 있는데 그 구군 모두 아동학대 발생이 일어났고 이제 일반 시민들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증가를 했고 그만큼 그런 이제 민감성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또 신고가 이루어지고 울주 사망 사건 당시 울산광역시 전체에 단 한 곳뿐이었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현재 2곳으로 늘었고 구청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습니다. 울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선 학대 예방팀을 따로 꾸려 지역 내 기업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위험이 있는 고위험 군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부모교육 서비스를 지금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국적인 통계에서도 분명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해마다 늘고 있고 즉각 분리제도와 징계권 폐지,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같은 의미 있는 개선도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아동학대 조사한 경찰과 지자체가 이후 사례 갈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맡도록 한 변환, 아동학대 대응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조치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건수는 연간 2만에서 3만 건 수준. 하지만 피해 아동 발견율은 아동 인구 1000명당 3명, 3%일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피해 아동 발견율이 8에서 9%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겁니다. 남의 가정사란 이유로 이 정도는 학대가 아니란 생각 때문에 신고되지 않는 학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식 자체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어떤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을 처벌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작업이다. 이런 인식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학대 신고는 있었지만 학대 판정은 받지 않은 일반 사례의 경우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관련 정보가 넘어오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필요한 치료나 교육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정부도 이런 일반 사례나 학대 판단 전이라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조기에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평균 50건 넘는 학대 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지원 사례까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걱정도 나옵니다. 전국에서 보통 한 명당 60건, 70건 이상의 아동학대 건수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원이 첫째는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전체 아동학대 가운데 재학대 비율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재학대 예방은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몫이지만 부족한 인력 탓에 상담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겨우 3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과 사례 아동에 대한 이해를 쌓기도 전에 경무에 시달리다 기관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늘리는데 조금 더 그 자원을 많이 투여한 것 같아요. 더 처우가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마음 건강을 챙겨야 되고 지금 만약에 법적인 고소고발이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 거냐 이런 것들까지도. 울주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구멍난 사회안전망을 땜질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온 아동학대 대책들. 되풀이되는 학대 사건과 뒷북식 대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획기적인 예산과 인력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아동 학대는 피해자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사 같은 신고 의무자까지 정해놓고 있는데 정작 신고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신고를 하고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EBS가 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박광주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또래보다 유독 몸집이 작고 급식을 허겁지겁 먹는 학생을 눈여겨보던 A교사. 아이가 몸에 멍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 더운 날씨였는데 긴팔을 입고 오는 거예요. 아이가 울면서 저한테 아빠가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는 상담 과정에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부모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고 때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직접 부모를 만나보기도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결국 교사는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아이를 도우려던 교사에게 돌아온 건 원색적인 비난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부모님께 받은 훈육들이 다 그런 형태였는데 그때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이 선생님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 정말 주제넘는 행동인가? 사실 자기 검열도 하게 되더라고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보호자가 학생을 학대하자 경찰에 이를 신고했던 B교사. 다행히 아동은 보호자와 분리가 됐지만 혹시나 교사 본인이 학부모에게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가 막 아이한테도 칼을 들고 막 이랬는데 이제 나한테 쫓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워서 수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겠어서 교실 앞뒷문을 잠궜어요. 불안한 마음에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되자 학교와 교육청에 여러 차례 전근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고 선생님이 피해를 본 건 없잖아요. 익명성이 보장된 건 맞지 않나요? 교장이나 관리자나 교육청이나 일이 터져야만 뭔가를 해주겠구나. 직무상 아동과 접점이 많은 직군의 어른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학교와 유치원 종사자부터 의료인과 청소년 시설 관계자 등 20여 개 직군에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가운데 실제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교사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입니다. 하지만 익명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우려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EBS가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교사 350명에게 물었더니 아동학대 정황을 본 교사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를 해도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답과 보호자의 사적 보복이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신고 경험자 65%는 신고 이후 보호자의 보복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동 학대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의 안전장치인데 법이 앞서 나간 것과 다르게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신고 의무자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보복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개인이 아닌 학교 체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 신고 의무자들의 역할이 점점 이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신고 의무자 개인의 용기와 선의에만 기댄 채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학대 위기에서 지키기 위한 신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로서 내가 이 아이를 도움을 주기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의 기억을 갖고 돌아간다고 하면 신고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아동학대 대부분은 가정 안에서 부모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친권자는 아이를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계권이 우리 법률에서 완전히 삭제된 지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체벌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게 사실인데요. 이 체벌 없이도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하게 성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송성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같이 가지 않겠다는 6살 자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끈 엄마. 동생과 싸우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4살 아이를 현관문 밖에 혼자 있게 한 아빠. 내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무심결에 혹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생각하고 저지른 이 행동들 모두 법원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이제 자녀가 노출되는 것도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서로 욕설을 한다든지 친권자는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계권. 민법이 처음 만들어진 1958년부터 915조에 명시돼 있던 이 조항은 지난 2021년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이로써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동에 대한 체벌과 같은 징계의 방식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서 보다 좀 긍정적인 방식으로 훈육을 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권이 사라진 지 3년이 더 지난 지금도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여전히 훈육을 위해 신체적 체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8%는 징계권이 삭제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절대했다든지 저도 모르게 성인 안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요즘 교육이 또 잘 돼 있어서 아이는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런 과정에. 그럼 경찰이 저희 집에도 오는 경우가 있고 너무나 당혹스러웠죠. 그렇다면 체벌 없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징계권 삭제 이후 아동보호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은 머리를 맞대고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한 긍정양육 129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자녀와 부모 본인을 돌아보고 함께 성장하는 긍정적 양육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물론 훈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아동학대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이 같은 원칙을 알더라도 실제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 방송과 육아서적 등을 통해 자녀 양육 정보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대다수 부모들은 가정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벽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를 좀 살펴봤더니 그 부모들의 특성이 지금 충분히 잘 하고 있는 부모들도 많고 근데 정작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라든지 부모 교육이 필요한 그 부모들은 실제 참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모 한 명 한 명의 양육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부모 교육을 제공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양육에서 오는 부담과 고충을 가까운 거리 안에서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내가 궁금한 게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그런 어떤 지원을 신청해서 큰 비용 부담 없이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 공신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원스톱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실제 서울 서초군 지난 2021년 구청과 경찰, 민간이 힘을 모아 아동학대 신고 조사부터 교육과 치료, 상담 등 사후 관리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국내 첫 아동학대 대응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개입이 필요한 지역 내 가정을 조기에 발견해 부모 교육 등 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제때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런 모델이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전적으로 지원이 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아동학대 예방뿐만이 아니라 조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사후관리까지 프로그램까지. 누구나 처음이라 미숙할 수밖에 없는 아이를 키우는 일.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야 될 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전무하잖아요. 교육이 없잖아요. 그러니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다들 막연하고 힘들고 어려우니 그냥 안 낳겠다라고 가는 거죠.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가 강화됐지만 피해가 끊이지 않는 건 바로 이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영역의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시스템이 6년 전에 도입됐는데요. 자, 이 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과연 어떤 과제가 필요할지 박광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초등학생 2명과 4살 배기 아이까지 3아이가 살던 집. 입구부터 잡동사니가 뒤엉켜 있고 집안은 옷가지와 쓰레기가 쌓여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현장을 발견한 주민센터 직원은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호자를 신고했습니다. 입었던 옷들하고 이제 새 옷들하고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쌓아두고 화장실 그리고 부엌 그리고 거실까지 이제 뭐 방 안에도 이제 보긴 했는데 너무 엉망인 거예요. 해당 가정은 기초생활수급과 긴급복지 신청에서도 탈락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과 장기결석 기록 등 아이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아동행복지원 시스템에 의해 위기의심 아동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지자체와 경찰의 꾸준한 조사로 결국 방임 사실이 밝혀졌고 부모에겐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아동에겐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그 다양한 변수로 이제 발굴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18년 도입된 이 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은 이처럼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된 아동들을 분기마다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44가지 자료를 활용하는데 지난해까지 4만 명이 넘는 아동을 발굴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에 연계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좀 더 잘 찾아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월드비전과 같은 민간 아동지원단체도 지난해에만 이 시스템으로 찾은 아동 600여 명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진짜 한 마을이 그 마을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전문성을 모아가지고 한 아이를 조금 제대로 지원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부모들이 공무원들의 가정방문에 불쾌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아동학대 의심 사례뿐 아니라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제도를 연계해주는 기능이 큰 만큼 긍정적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정부도 제도 홍보와 함께 발굴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보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현장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연계한 아동들과 비교를 해서 다시 이제 약간 이 알고리즘을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사각지대의 위기 아동을 돕는 이 아동행복 지원 시스템.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공적 지원과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네, 지역 사회에서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은 골목마다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가까이 들어와 있죠. 최근엔 이렇게 촘촘한 점포망을 활용해서 아동 보호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녕군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석 씨는 지금도 4년 전 만난 한 아이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어른 신발을 신은 채 인근 주민의 손에 이끌려 쭈뼛쭈뼛 편의점으로 들어온 9살 아이. 눈에 띄게 무기력한 모습에 손은 대인 상처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어 있었어요. 좀 슬펐는 게 생각보다 좀 덤덤한 말투도 있었어요. 그냥 맞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아이 같으면 심하게 맞고 있으면 억울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현석 씨는 아이에게 요깃거리와 약을 주며 경찰이 올 때까지 보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는 부모로부터 심각한 학대에 시달려왔고 발견 당일엔 목숨을 걸고 집 지붕을 넘어 탈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에게 창녕 9세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진 바로 그날의 일입니다. 여기 저 뭐 후시딘이랑 그냥 임시방편으로 밴드랑 해가지고 뭐 그냥 발라. 애들이 그래도 좀 거리낌 없이 좀 도와달라 했으면 좋은데 할 수 있는 환경이 뭐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눈치 볼 수도 있거든요. 뭐 내가 가면 싫어하지 않을까? 23년째 같은 곳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남 씨는 지난달 이른 아침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장애가 있어 집 주소와 부모 전화번호를 몰랐던 아이를 편의점 실종아동 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 부모 곁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라도 안전하게 아이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가지고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부모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24시간 환한 불을 켜고 운영되는 전국 3만여 개 편의점.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한 편의점 업체는 지난 2017년 실종아동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결제 단말기를 이용해 미아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경찰은 물론 전국 편의점의 정보가 공유됩니다. 지난 2020년엔 창녕 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긴급 신고 기능까지 추가됐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18,00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업체 한 곳에서만 이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까지 총 110명, 한 해 평균 15명 이상의 아동을 도왔습니다. 누구나 친근하게 올 수 있는데 특히 아이들한테는 되게 즐겁고 친근한 공간이거든요. 편의점 공간으로 하여금 우리 아동 안전이나 이런 곳에서 가장 좀 기능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지자체들도 아동 안전을 위한 지역 내 거점으로 편의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아동 지킴이 착한 편의점으로 저희가 거점 기관으로 만들어서 그 기간을 아동 지킴이들이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혹시나 정인이 같은 사건이 아동들이 있는지 살피고 24시간 골목마다 불을 밝히는 편의점들. 촘촘한 점포망으로 이제는 아동 안전까지 환하게 불을 비추고 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EBS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론의 역할을 짚어봅니다.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후속 대책을 모색하는 일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2차 가해나 부작용이 이어진다는 지적도 종종 제기가 되는데요.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등과 함께 이 아동학대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송경재 상지대 교수와 언론 보도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아동학대를 미리 막고 예방하는 측면에서 언론 보도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아동학대는 그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아동학대가 폭력적이고 반복적인 특성과 함께요. 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신고율이 높지 않아서 사실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방에서 이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직 한국에서는 그 봉건적인 그 훈육에 대해서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과 체벌, 학대는 정말 그 차이가 모호하고요. 받아들이는 아동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언론이 이런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잘 제시하고 이를 사회화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학습 효과, 계몽 효과도 있거든요. 그 언론이 아동학대 사건을 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사회적 노력 등을 잘 반영한 기사를 작성한다면 아동학대 예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언론이 많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보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한다면요.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자녀 살해 후 자살이거든요. 아동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판단해서 살해한 것인데 이것을 그 언론에서 이제 동반 자살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제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세간에서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딴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원하지 않는데 땡땡 사건이라든가 뭐 땡땡이 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록 가명을 썼더라도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되거든요. 만약 가명이라도 그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언론에서는 그 상당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취재 과정에서 2차 가해 문제가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가해, 2차 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취재 과정 그리고 이 언론 보도되는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그 2차 피해 문제를 기자들 그리고 언론사에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겁니다. 이외에 방송의 경우에는요. 동영상을 좀 그대로 내보내가지고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일부이지만은 최근에는 아동의 불안정한 심리를 이용해서 뭐 다른 소송,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이혼이라든가 재산권 분할 소송에 또 악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과거와 다르게 아동 관련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취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자들이 쉽게 간과하거나 실수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동학대는 그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라서 사실 자칫 과도한 취재 욕심이 있을 경우에는 2차 가해의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반드시 보호자의 허락을 받거나 그리고 사전에 분명히 관련 내용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나 보호기관에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한 사람의 편파적인 내용만을 또 보도했을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자분들께서 사실 확인 보도의 원칙만 잘 지킨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가끔 이 원칙을 위배해서 잘못된 오보가 나오기도 한다든가 2차 가해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주의를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담아서 지난 2022년이죠.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여기는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은요, 그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의 아동 권익을 강조했고요. 본문에서는 이제 아동 권익을 언론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인권이 중요한 언론 보도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고요. 역시 이제 세 번째는 2차 피해 문제, 2차 가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반 보도의 원칙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목할 만한 건요. 그 아동학대 예방 증진 권고문을 제시해서 이 권고문을 언론 보도의 마지막에 이 내용을 좀 게시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언론 보도상의 문제점을 하나씩 제시해서 이에 대해서 언론 보도할 때 주의하자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아동학대 보도 권고 기준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겁니까? 네, 권고 기준은 약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그 아동권리보장원이 처음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아동학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2021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언론사, 특히 아동 담당 출입 기자단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요. 구체적인 언론 보도 권고 기준의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를 연계해서 주로 언론 보도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2022년 상반기에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법조계 그 시민단체, 특히 이제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재정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이제 11월 19일인데요. 이에 맞춰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시작은 이제 공적 기관인 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했지만요.
언론기관인 한국기자협회라든가 민간 전문가 그리고 법조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장시간의 협의를 거쳐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시작이었는데 그다음에 현장 기자들이 이 기준을 잘 습득하고 적용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언론 현장에서는 다양한 그 보도 공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살 예방이라든가 재난 보도 등 다양한데요. 그 핵심은 역시 사실 보도와 치밀한 취재입니다. 사건을 단순하게 적기보다는 원인과 과정을 복기하고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아동의 인권 침해나 가해 의심자나 피해자의 2차 피해 문제도 고려한다면 좋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권리보장관과 한국기자협회에서는 그 2023년 5월 29일 날 아동복지법 개정과 발맞춰 가지고 사회적 확산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요. 지역 단위 그리고 시민단체별로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그 기자협회 차원에서요. 그 좋은 보도 시상식도 진행해서 좋은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아이들에게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인데 언론이 신중하지 못한 취재로 또 다른 2차 피해를 만드는 일만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지난해 아동학대 발견율은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가정 내에서 부모의 학대는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부모의 인식과 양육 태도를 바꾸기 위한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48,522건. 신고는 한 해 사이 2,400건이 늘었지만 실제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00건가량 줄었습니다. 사각지대에 학대 피해 아동을 찾아내는 비율도 줄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발견율은 아동인구 1000명당 3.64명 수준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자 중 부모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전체 학대의 86%는 부모에 의한 학대였고 학대의 83%는 가정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되고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부모의 학대가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부모 교육과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대1로 가정을 방문하고 아동학대의 위험도가 높은 가정들을 미연에 찾아가고 그래서 보다 밀착적이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이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아동학대가 이미 발생한 가정에서 다시 학대가 일어나는 재학대 비율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다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5%가 넘는 비율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후속 관리와 가정 지원의 필요성은 큽니다. 가정이 이미 갖고 있는 많은 위험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해결이나 지원이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 재학대율이 계속 발생되는 것이다. 필요한 지원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교사가 학대 행위자인 아동학대는 발생 건수와 비중 모두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보건복지부는 교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 등 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모두 44명으로 절반은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신체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4명이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네, 이처럼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아이들을 분리해서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분리를 하더라도 보호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사정이 더 어렵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경기도의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쉼터. 학대 피해 아동, 이 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전용 쉼터로는 국내 첫 시설인데 문을 열자마자 정원이 꽉 찼습니다. 기존에도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는 있었지만 장애 아이들은 입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선 장애가 있어도 길게는 9개월 동안 머물며 1대1로 전문적인 치료와 심리정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사가 상주를 하고 있어서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치료적인 부분들이 발견될 시에 수시적으로 외부 기관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대에서 현재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쉼터는 모두 10곳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들 기관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장애 아동은 한 쉼터당 4명씩, 모두 40명입니다. 재작년 기준 가족으로부터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 중 적발된 경우만 120명인 걸 고려하면 3명 중 1명만 수용 가능한 셈입니다. 때문에 학대를 당한 장애 아동들이 보호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있는 원가정에서 대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다렸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은 있었어요. 아동은 그 원가족 학대 피해를 준 원가족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 문제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설치된 지역도 5곳으로 제한적이다 보니 몸이 불편한 장애 아동이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광주에서 만약에 이런 아동이 발생을 하면 그 아동은 결국에는 부산을 가든지 경기도로 가든지 울산을 가든지 서울로 오든 이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저희 천안에서 온 아동을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어요. 이마저도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좁은 관문을 뚫지 못한 아이들 다수는 성인 장애인 쉼터로 가게 됩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겠다며 법까지 바꾸면서 쉼터를 만들었는데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받아주실 수 있어요? 하고 전화를 다 돌려내는 거예요. 학대 피해 쉼터는 거의 필요가 어렵다고 보여주셔서 그냥 장애인 쉼터에 좀 사정을 하고 그렇게 보낸 케이스가 더 쉬웠어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쉼터를 지금보다 4곳 더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약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만 참여 지자체 공모를 3차례나 열었는데도 지금까지 발벗고 나선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조차도 부담스럽단 이유에서입니다.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지자체들이 많아가지고 요리쉼터 이런 기존 인프라도 있으니 그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게 지자체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학대를 당하는 장애 아동은 불과 2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 장애와 학대의 이중고 속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 마련이 절실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